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운동, 재보궐선거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어제 먼저 박영선 후보 얘기부터 해볼까 싶은데요. 어제는 구로 지역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 오늘은 서대문이랑 마포에 집중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세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각 그 캠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할 텐데, 오늘 이 서대문 마포 집중 유세 이런 부분을 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신촌, 이대, 연남동, 홍대 입구, 네. 다 젊은 층들이 사실 모여 있는 데거든요. 지금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박영선 후보에게 20대 지지율이 매우 낮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지지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반전의 어떤 단초를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청년층들이 몰려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찾아가서 본인의 어떤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정책들을 연쇄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대출을 확대하는 그런 것 등등 지금 청년들이 사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일단 20대의 어떤 성남 민심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하이 이제 이 박영선 후보가 잘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는 강북 지역을, 오늘은 한강 이남 지역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세훈 후보의 어떤 유세 전략을 좀 동선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역을 먼저 좀 찾아가는 느낌은 듭니다.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지역 유세 간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100%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입소문이 나고 적어도 여기를 찍고 갔다는 것은 알려지게 되고, 또 저녁 뉴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다 우리 동네 왔다 갔구나, 공약 뭐 했지 찾아보게 되니까 더 많이 알 수 없는 건데, 아시는 대로 우리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의 지금 약점 지역이라는 것은 강북이잖아요. 강북. 네. 그래서 어제 은평, 그다음에 서대문 이게 다녀간 거고, 또 강남에서도 보면은 강서 쪽, 다시 말하면 강서 쪽이 어디냐면은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다 이제 여당, 민주당 지지가 높은 데니까 거기를 오세훈 후보가 오늘부터 구로가 이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그 지역구니까 거기 시작을 해서 가는데, 제가 원래 강남은 주로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약세 지역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강북에서는 동쪽,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이쪽 라인을 계속 다녀야 되는 거고, 또 강남에서도 이른바 강남 서북, 강서, 관악, 구로 이쪽을 아마 계속 누비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또 은택트 시대에 이렇게 다니는 것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언론을 타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두 후보 간의 이번 선거의 여러 가지 상황들, 포인트들 중에서 이 세대별 핵심 지지층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죠.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저것을 보면 박영선 후보가 4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60대 이상도 많이 나왔지만 젊은 층, 20대 18세에서 29세까지 60%가 넘는 득표를 지지율 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는 이제 이런 20, 30대 세대가 결과적으로 진보 성향에서 보수 성향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화됐다기보다는 사실 이 젊은 층들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고난을 가장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세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취업이라든가 무슨 주택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든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럼 보수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이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20, 30대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20대에서도 여성은 굉장히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거의 한 20% 정도뿐이 안 나오는 그런 지지율 해석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20대 여성도 돌아섰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문제로 시작을 된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사실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예. 20대 여성까지도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완전히 보수화가 돼가지고 공고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왔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중도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변화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시적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신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도 이게 완전히 구조화된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20, 30대가 함께 40, 50대와 함께 이 정부를 어떻게 보면 지탱하던 힘이었는데 이미 민심 이반이 20대, 30대에서 심각한 건 사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결정적인 공정 문제. 이런 거 따져 보십시오. 지금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LH까지 다시 말해 이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성이 하나도 담보되지 않은 데 대한 젊은 층의 실망감이 그냥 넘치고 차고 넘쳤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얘들 보면 이제 완전히 탈 어떻게 보면 진영과 이념 세대인데 여기에서 더해진 게 바로 저는 경제난이라고 봐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아시는 대로 실업 때문에 이 직장이 없는 이 문제가 기지에 깔려 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이 정부의 실정으로 보는 젊은 층들의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성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특히 20대 남성들의 경우는 이 정부가 주로 강조해온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역편향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 또 여성들이 그럼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박원순 시장 사태 때 지금 다시 여당 지도부가 하는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박영선 시장 후보의 지도부에 있었던 그런 분들을 처리하는 과정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오히려 또 여성들에게는 20대 여성들에게는 반감으로 등장하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예, 이 유세에서는 저희가 지금 알아본 동선 외에도 메시지를 또 들여다 봐야 되는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포인트씩 올리겠다라면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도와달라라는 이제 호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두 후보의 어떤 메시지에 담긴 어떤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했다.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할 테니 도와달라. 예. 저는 뭐 굉장히 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현 정부가 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지를 한번 다시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당선이 돼서 뭔가를 시정을 운영하려면 이 의회 그리고 구청 이 굉장히 큰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구청장이라든가 그리고 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당 후보가 당선될 때와 야당 후보가 당선될 때 시정의 운영이 얼마나 원만하게 되느냐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야당 후보가 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회를 한번 더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박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2010년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2010년에 이 한명숙 전 총리와 이제 오세훈 후보가 대결이 있었죠. 네. 그때 한 10%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0.6% 차이뿐이 안 났었거든요. 여론조사 내내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실제 결과는 0.6%. 그렇죠. 굉장히 신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이 지금도 재현될까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돌아서면서 사실상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젊은 층들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또 장담할 길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빙이다라는 위기의식을 주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 사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그때처럼을 바라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때와는 달라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일 것 같은데 특히 또 오세훈 후보의 이 투표 동료는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 상황들을 보면 진보 성향의 정당에서 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이랬던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번 현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샤이 진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오히려 표심을 드러내지 않아서 샤이 보수는 있을지언정 진보 계층은 서로 자기 표시를 정확히 하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이낙연 대표가 좀 방향은 잘 잡았다. 근데 그 불과 나흘 전에 4일 전에 이해찬 전 대표 나오셔서 말씀했던 게 저는 기억도 나요. 선거가 어려운 줄 알고 나왔더니 가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 이겼네. 네. 뭐 거의 이겼네. 이런 말씀하신 게 불과 4일 전인데 다시 한 번 더 없어지려고 나섰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뭐 현직 대표와 둘 다 전직 대표이긴 하지만 하나는 상임 선대위원장, 하나는 상임 고문이신데 말이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듬직하고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수도권 선거가 야당, 보수 야당이 어려운 선거예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2008년 총선 때 외에는 보수 정당이 진보를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예. 그래서 지금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 숫자 아시잖아요. 41대 8. 그다음에 구청장 24대 1. 그다음에 시의원 101대 6. 구의원 3대 1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조직력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날 평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뭐 그게 뭐 예. 그냥 우는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에 되면은 예. 보십시오. 지금 서울에서 민주당이 당원이 100만이라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 약 45만이라 40만. 물론 양당 다 허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네.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데 권리당원이 민주당 서울에서 18만이라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4만이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당세 차이가 조직력 차이가 난다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향후회라든지 여러 관변 단체들 이렇게 보면은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현장 취재를 할 때 여러 각급 선거에서 어느 캠프 관계자나 후보도 어떤 선거에서도 이번에는 쉬워, 낙승이 예상돼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이번에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다면은 중도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도 역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해 봤더니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죠. 예. 중도층의 선거 결과 기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보다는 약간 견제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는 사실 중도층의 변화, 예. 중도층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른 결과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결과적으로 스윙 보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중도층이 상당 부분 이제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이동했다는 것이죠.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LH 사건의 어떤 충격파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야권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거의 그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얘기는 본인들의 어떤 표가 사표가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야권 후보를 지지할 때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의 상황은 여권을 견제하는, 즉 정부를 견제하는 어떤 여론이 좀 더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도 사실 주마다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16일, 18일 주 같은 경우 보면
50에서 36%, 견제론이 50%였고 지원론이 36%였잖아요. 예. 그것이 이번 주에 57%에서 33% 격차 더 커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 중도층의 변화가 사실 한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52%에서 67%로 확 커져버려요. 견제론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변동이 되지만 사실상 선거 과정 속에서 야당의 후보가 어느 정도 또 다른 문제점이 부각이 된다. 예컨대 뭐 이 오세훈 후보의 어떤 내곡동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부각이 돼서 사실상 굉장히 실망한다 그러면 이 부동층들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그런 세력이라고 네. 본다면 이거는 고착화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 정도의 차이 그리고 저 정도의 흐름, 저 정도의 추세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선 저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여당 다수 당선이 이른바 안정을 바라는 사람은 많이 줄었고 이제 적어도 견제 내지는 어떻게 보면 뭘까 심판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네. 거잖아요. 저 대목이 사실은 오세훈, 박영선, 오세훈 지지율 격차보다 더 중요해요. 저게 사실은 큰 흐름이라고. 큰 틀을 저 흐름이 잡고 있는 거고 미세하게 들어가면 후보 간에 좀 있는 거다. 그래서 저 대목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온 대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긴 것. 그리고 같은 중도 성향인데 좀 더 경험이 있어 보이고 당세가 있어 보이는 조직력이 받쳐준 오세훈 후보가 또한 안철수 후보를 이겨낸 것. 이런 게 다 상승 효과를 가져온 거거든. 네. 따라서 저 대목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데 지금 누적된 거예요. LH 사태만이 아니에요. 지금 LH 사태에서 결정적 실수는 제가 집어낸다면 대통령께서 적폐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LH 이번 정부뿐만 아니야. 그 정부, 이 정부, 그 전에 정부에서도 그런 짓을 했겠지.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적폐라고 말하는 순간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 또 버릇 나왔구나. 도저히 버릇 못 고치는구나. 잘못만 생기면 사과하지 않는 것. 예. 여기에다 권력기관 개혁한다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음만 냈지 뭐라고 해내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정운영 능력과 거기에 대한 불신까지 깔렸다. 그래서 저는 구조적이라고 봐요, 저 문제. 저는 이번에 지금 나온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단일화 과정 속에서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극단의 상황 속에서 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박영선 후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달린 부분도 있지만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오세훈 후보의 언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거의 것들인데 중증 치매 환자다 예, 이런 그런 말이 어떤 있었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그것도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정마다 굉장히 어려운 이 치매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을 폄하하는 걸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아픔으로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언사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불편한 말들이 이어진다 그러면 네. 저는 이런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조정을 거칠 겁니다. 이 정도 차이는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이해를 해요. 조직력에서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변수가 어떻게 보면 3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정 토론회가 한 번 있다고요. 예. 거기가 큰 결절점이 될 것 같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게 3월 31일까지라고. 5일이 전에 예, 그러니까 깜깜이 3월 구간에 접어들기 그러니까 적어도 전에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언론에서 이제 발표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예. 그때 그때 보면 제가 볼 때 조금은 조정이 될 거다. 그런데 크게 못 좁힐 거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저 큰 프레임. 다시 말하면은 정권 심판론이냐 안정론에 대해서는 심판론 우위를 가지고 가는 흐름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고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쫓겨난 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사표를 냈지만 사실상 쫓겨나는 걸 온 국민이 아는 상황. 그 위에 또 박범계 장관과 이런 뭐랄까 지휘권 발동에 대한
후폭풍 이런 게 다 이게 투영돼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거예요. 큰 틀의 흐름에서는 이미 이제 고정적인 상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변수들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불거지느냐, 또 네. 그 치명적인 말실수가 혹시 있다면 또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남은 또 선거 레이스를 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 또 하나의 변수가 글쎄요. 이제 이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말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이것이 어떤 글쎄요. 표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지한 상황에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급이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뚜렷한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한테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예. 이 선거와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향을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작년 선거에서 4월달 선거에서 겪어본 현장에서 보니까 예.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지난 4월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재난지원금 문제였어요. 4월에 지금 결정타에도 저는 이게 만약 3월 말 이달 말에 지급이 된다면 다시 그것도 말씀드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지난 총선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 사실은 그걸 봐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금 야당이 이런 코로나의 국면에 협조적인 어떤 태도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 정부의 어떤 행태를 비판하는 데서 방관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초담적으로 협력을 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비난만 해서는 되겠느냐. 네. 그런 어떤 차원에서 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예. 합니다. 저희 부산 얘기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네요. 부산 얘기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민주당은 부산 지역의 어떤 지금 열세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도부가 부산 내려가서 선대위 회의를 하고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부산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 지금 내려가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야 부산 경제가 산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어 하고 가덕도 신강을 끄집어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부딪힌 게 LCT, 박형준, 특혜 분양, 부인, 사생활 이런 문제로 쭉 계속 이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일관된 흐름을 못 가져가고 그렇게 이제 박형준 후보의 문제점을 계속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근데 그것도 뭔가 똑 부러지는 증거가 있거나 정언이 나오거나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변죽만 올리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냄새만 피운 어떻게 보면은 박형준 후보가 돈을 좀 밝혔네. 개인이 사생활이 왜 이래. 이 정도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안 먹히고 있다고 보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는 아니겠지만 성패에는 큰 영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변수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LCT거든요. 네. 그러니까 LCT 특혜 분양 사실이 사실 굉장히 남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이 조경 사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깔끔하게 이제 해명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 김관욱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